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fun제약 제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신약인 SP820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물의 경우에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이 만약에 정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약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경쟁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PA라는 거를 뇌졸중 환자에게 쓰게 되는데, 급성 허혈증 뇌졸중 환자에게 쓰게 되는데, 이제 막힌 거를 뚫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막힌 거를 뚫어주기 위해 넣게 되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거는 2019년도에 나온 타임라인이고요. 지금은 현재 임상 이상이 승인이 되었고 등록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니까 지금 후기 이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아직 얘네가 진행 중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오면 이제 3상 진행이 되고 3상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요 정도 2024년이나쯤 3상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허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타임라인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뇌졸중은 세계 사망 원인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치료제는 TPA 혈전 용해제인데 이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TPA와 지금 신풍제약이 개발하는 8203을 함께 쓰게 되면 현재 치료의 문제점인 출혈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상 1상을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임상 1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자에서는 이상 반응 없었고 사망 사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혈전 용해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출혈을 억제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상황에 맞게 있어야지 한쪽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게 되면 출혈이 나거나 혹은 또 그와 반대로 혈전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동태학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대사는 거의 안 된다고 하네요. 아마 그냥 그대로 거의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혈전 위험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상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기 임상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환자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투여받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아는 상태로 지금 평가를 해본 거예요. 평가를 해본 결과 일단 위약이랑 대비했을 때 출혈의 발생률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 반응도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하고요. 근데 출혈의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싶네요. 좀 더 줄여줘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은 어쨌든 입증을 했고 안전하게 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입증을 한 셈입니다. 일단 약물을 투여한 군에서 뇌경색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스텐트 환자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을 했고 후기 이상 임상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후기 이상은 1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두 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두 군을 나눠서 관찰을 했고 좀 더 길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아직까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등록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후기 이상 임상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또 잘 나오게 되면 이제 3상을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은 3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약물은 SP8356입니다. 이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 동맥경화증에 대한 약물이고요. 현재 지금 임상 1상을 이번 달에 진행을 예정이고 이제 다른 적응증도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비공개이기는 한데 추가 적응증인 애쉬랑 IBD 쪽을 보면은 뭐 염증도 억제시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련 논문에서는 어떠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잠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NF PBCD 시그널링을 억제시키고 CD147 이니비터로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새로운 새로운 기전인 거죠. 그래서 뭐 섬유화도 억제시키고 섬유화 억제는 이제 아무래도 내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I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CD147로 인해서 좀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아무래도 높아지는 아무래도 좀 환자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추가 적응증까지 만약에 획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커질 수 있는 약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상 1상 시험이 아직 진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1위 사망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고 진통제약이 집중할 만한 약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맥경화가 나타나게 되면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이 더 빨라지고 회복률도 떨어지게 되고 동맥경화증이 좀 더 심화가 되면서 뭐 혈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맥경화를 아마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뇌손상도 감소시키게 되고 동맥 탄성도도 개선이 되게 돼서 동맥 경화로 인한 그런 것들을 좀 억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품 개발 의의도 보면은 재협착을 억제시키고 염증 지표 그리고 탄성도, 혈관 탄성도를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염증적인 부분을 많이 연관시키는 게 아닐까. 혈관의 염증, 혈관벽이나 이제 혈관 내에서의 염증을 많이 감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 관련해서도 두 가지 약물이 있는데 이 둘 다 아직 뭐 많이 진행이 된 건 아니어서 SP8008의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로 대표적인 경제품은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약물들도 워낙 유명하기는 한데 그래서 현재는 영국에서 일상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후 진행이 되면은 이제 장기 독성 시험 그리고 이상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혈소판제의 시장은 굉장히 크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기존 약물들의 출혈 부작용을 좀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약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혈전 치료 처방정은 이제 계량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플라빅스 정이 경쟁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플라빅스를 서방정으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량 신약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항혈소판제 새롭게 저희 이번에 개발하는 항혈소판제의 임상적 의의를 따져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졸중이랑 심장 질환을 두 가지 합하면 세계 사망질환 1위예요. 사망질환 1위고 항혈소판제는 결국에는 피떡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떡을 안 생기게 하다 보니까 출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처가 나도 좀 피떡을 덜 생기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반응 환자군도 한 30에서 55% 정도 있습니다. 경구 투여의 제한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항혈소판제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랑 뭐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에도 다 뭐 경구로 복용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구 투여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구 투여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좋은 의의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정말 유사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났다면 정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약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작용적인 면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임상 2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 치료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딱 봐도 얘네들이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신풍제약이 좀 많은 특정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심혈관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치료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SP2236은 이제 만성 신부전 약으로 지금은 아직 후보물질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작용 기전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이제 향후 계획이 이제 최종 후보물질 도출하고 비임상 시험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물 스크리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엔트레스토나 이바브리딘 계열의 이제 현재 경쟁품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8232의 경우에는 또 아직 도출 중이에요. 최종 후보 물질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화학연구원과 같이 진행 중인 거고 SP2236의 경우에는 정부과제로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게 뼈 관절인데요. SP35454 약물의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일단은 비공개고 네덜란드에서 임상 1상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들 뭐 맙제제도 있고 비스포스포네이트도 경쟁품이네요. 아직은 이제 작용 기전이 지금 비공개라서 그렇지만 얘네들로 봤을 때는 골다공증 약물이죠. 여기서도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골다공증 치료제를 시장 규모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부작용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좀 경감시키고 골다공증을 잘 치료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상 이상 들어가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이알1인데요. 요거 오히려 이 SP35454보다는 하이알1 쪽을 아직까지는 신풍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거는 이제 주사제고요. 이게 분명 하이알1이 아닌데 SPOM001을 기준으로 검색되는 논문도 없고 좀 설명되어 있는 게 좀 하이알1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겔 합성해서 이제 관절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1 이상 한꺼번에 진행 중이고 독성 시험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1, 2상 완료하면은 임상 3상 진행 예정이고요. 요거는 뭐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쓸수록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안전하고 오래가는 골관절염 1회유법 치료제라고 하는데 과연 1회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이알1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되게 길어서 165일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1회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더 뭐 한 10번 맞을 거를 뭐 2번으로 줄이는 그러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오래 유지되고 좋다면 정말 글로벌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복합
치료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약물이에요. 기존에 있는 약물을 지금 개량 신약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BD 치료제의 경우에 정말 이거는 신약이죠. IBD의 경우에는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경쟁품도 많아요. 경쟁품도 많지만 아직까지 다 완치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아직 플랫폼 사업, 구축 사업만 협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임상 시험 준비 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임상 1상도 들어가지 못했고 프리클리니컬 단계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거를 라이선스 아웃을 굉장히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이렇게 뭐 많이 하지 못하는데 라이선스 아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빨간색 아래가 2020년 이후에 진행한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빨간색 위에도 보시면 아직까지 뭐 등록 서류 제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이 완료되고 하게 되면은 계약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메디커튼과 피라맥스예요. 그래서 현재 해외 수출은 그래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2019년 대비해서도 2020년이 좀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까 전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말 이제 뭐 중국, 몽골, 조던,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독점 공급을 하면서 특허 기술료도 받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겠죠? 그다음에 특허 기술료 별도로 받고, 뭐 갱신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몽골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치 금액은 $10,000인데 아직까지 계약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계약의 경우에도 아직 수치하지 않은 계약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주 캐시플로우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수치 금액 아직 없는 거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등록 진행을 하다가 등록이 안 되면은 이 계약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레포신주, 세포학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독점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요것들도 수치 금액 같은 경우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등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등록이 되면은 이들의 캐시플로우가 확실히 더 좋아질 거다. 뭐 다른 약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라맥스 살펴보면 말라리아 약이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이기 때문에 사적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CPM 시장이 이게 공적 시장인 거죠. 공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간다도 이제 2가지 회사에 나눠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나이지리아도 2가지 회사에 나눠서 들어가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피라맥스의 경우에는 거의 수출 개시 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아직 수치 금액 자체는 아직 거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캐시플로우 자체는 좋아질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라맥스에서도. 현재 보면은 말라리아 시장은 전체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지금 뭐 가나, 뭐 콩고, 그리고 우간다 등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이유는 이쪽에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이쪽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게 이게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아프리카 쪽 그리고 동남아 쪽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 저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점차 그 옆 나라에까지도 확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엘포르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출 개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등록 서류 제작이나 등록 진행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수출 금액도 아직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만이라도 이제 등록이 완료가 돼서 수출이 개시가 된다면 좋을 것으로 아주 캐시플로우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기타 품목들 같은 경우에도 등록 서류 제작, 그다음에 이제 등록 진행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만 이제 수출 개시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바로콕스, 익스트림 정 등 이제 제네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홍콩이랑 마카오에 공급을 했고 계약 금액은 요만큼인데 지금 수취 금액은 13,000달러라는 거. 그리고 신풍이 라이선스 아웃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인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약물들,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은 요 네 가지고 이제 나머지 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약물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니시아 정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약물입니다. 요 약물은 자궁 근종 환자의 경구용 치료제고요.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예요. 보면 일단 계약 금액은 요만큼 그리고 순 매출의 30%를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계약 조건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발매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9년까지라는 거. 올해 4월에도 이제 안정성 서한이 배포가 되었어요. 이제 2018년도 또 이제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안정성 서한이 배포가 됐는데 이 안정성 서한이라는 거는 식약처가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를 너네가 반드시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 주기를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 설정해준 주기를 바탕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심각한 간 손상 때문에 이제 안정성 서한을 배포를 한 건데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안정성 서한이 배포가 됐는데 그 내용에서 매출액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2015년도에 37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6억 원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월 매출 5억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처방은 잘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정성 서한 자체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상 피복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UK 영국에서 온 거고 2012년에 발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이 개발한 메디커텐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순매출 달성, 순매출 기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만큼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20년 상반기 매출은 요만큼 돼요. 그래서 뭐 이미 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몰드 캡슐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온 거고 이 약물은 뇌종양의 치료제로 근데 이거는 제네릭이에요. 이거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 MSC의 테모달 캡슐이고 2006년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돼서 2014년에 78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네릭이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무래도 매출은 조금 더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MSD랑 일동제약, 신풍제약 이렇게 3개 회사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원래 다른 제약회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이미 이번 5월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보시면 일동제약계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MSD 약물, 그 다음에 신풍제약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신풍제약 약물을 많이 써본 선생님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동제약보다는 신풍제약 쪽을 많이 선택할 수도 있고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낀다면은 일동제약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로잔정. 로잔정도 이제 독일에서 가져온 약물이고요. 얘네랑 많이 하나 보네요. 헬렘. 그래서 지금 지급은 다 된 상태고 2019년에 작년 1월에 발매를 한 약물이네요. 이것도 기존 오리지널 제품을 좀 더 작게 만든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네릭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 큰 시장은 아니어서 그래도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워낙 많은 쪽이기 때문에 이게 좀 꾸준히 조금 오래 먹어줘야 되는 약물이라서 복용 편의성이 있다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꽤나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캐포솔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것도 UK에서 받아온 거고 계약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금액도 다 되었고 이제 아마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에 대한 것만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허가 자진 취하를 했고 지금 발포정으로 허가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어떤 약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 투자하실 때 또 보셔야 될 점이 얘네들이 외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의 현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꼭 해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팔로우업을 해주셔야 돼요. 매출액은 그래도 뭐 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어떻게 매출액이 돌아서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풍제약의 파이프라인을 전체 살펴보면서 어떤 약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약물들의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풍제약이 정말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라맥스도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에 코비드 19에 대한 적응증이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항말라리아 약물로서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라이선스 인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하여 이제 집중력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라이선스 인아웃들에 대한 소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이거는 내가 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임상 1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약물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좀 천천히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풍제약에 대한 리뷰를 마쳤고요. 그 다음은 진원 생명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